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새로운 개발 계획. 2. K2의 비밀이 공개되었습니다. 3. 한국의 무시무시한 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한국의 K2 전차의 파워팩 개발과 수출 동향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대한민국에는 정말 즐거운 소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명품 전차 K2가 중동 지역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해 지금까지 없었던 역대급 생산량을 달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옆 나라 중국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수출이 성사된다면 한국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내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네요. 최근 중국은 3세대 전차를 대량 양산해 세계 3위 수준의 3세대 전차 보유 강국이던 대한민국을 꺾고 세계 3위로 올라오면서부터 한국의 전차 전력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3세대 전차 전력을 키우는 데 반해 한국은 아직도 고철 M48을 끌고 다닌다며 한국의 전력을 깔보고 있는데요. 특히 자신들의 99식 전차라면 우리 군의 K1계열 전차들은 전부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 중입니다. 불행히도 이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99식의 화력과 장갑은 1980년대 개발된 K1 전차보다 우수하며 K1A1 전차와 호각을 다툽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최신의 전차인 K2에는 감히 덤빌 수 없습니다. 그래서 K2 전차의 숫자가 99식에 비해 크게 적다는 것을 위만 삼으며 3세대 전차의 총량으로 전력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이 이런 정신승리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중동 수출이 성사되면 K2 전차의 해외 수출 물량만 하더라 지난 3차례 국내 생산분의 총합민 260대를 가뿐히 뛰어넘는데요. 실제로 지난 22일 이집트에서 한국 방위사업청과 이집트 방위산업부가 회동해서 K2 흑표 전차의 수출 협의를 끊습니다. 이번에 변속기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파워팩 문제로 수출이 지연됐던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터키에 판매할 파워팩 물량까지 더한다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300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전문가들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추가 양산을 할 경우 K2 흑표 전차의 보유 수량을 500대 혹은 그 이상으로 단숨에 늘릴 수 있다고 분석 중인데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M48뿐 아니라 초기형 K1 전차까지 후방으로 돌리고 K2 전차의 도입 수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한데요. 그렇다면 중국의 기갑부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대체 K2 전차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방위사업청이 2021년 12월 22일 이집트에서 방위산업부와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K2 전차의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을 협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이집트에 K2 전차 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집트의 생산시설을 구축한 뒤 이를 발판으로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K2 전차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집트만 하더라도 수백 대 이상을 구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집트군은 M1A1 에이브람스 1130대, M60 계열 1150여 대, 그리고 T62 200여 대를 현역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T62의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이 전차들은 1960년대에 만들어져서 1973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4차 중동 전쟁을 할 때도 현역이었던 전차입니다. 도입한 지 50년이 넘었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지금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고철명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게다가 예비물자로 보관 중인 T5455의 상태는 이보다 참담합니다. 그보다 낫다는 M60이 10년만 지나도 전부 교체해야 할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당장 신형 전차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2500여 대에 달하던 이집트군의 전차 전력은 10년 안에 1100대 수준으로 급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대가로 꾸준히 이집트를 지원하던 미국이 지원을 삭감하면서 무수한 미제 전차를 저렴하게 구입하던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집트는 미제 전차의 대안으로 한국의 K2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집트가 새로 구매해야 할 전차의 총량은 T62와 M60을 합쳐 1350대에 달한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방 예산이 약 5조 원에 불과한 이집트가
모든 전차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이집트가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K2 전차의 수량은 T-62 200대의 대체 분량 정도이며 이후 여러 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산 변속기 개발 성공으로 수출이 지연되던 오만에도 K2 전차 수출이 계속될 예정인데요. 오만에 팔릴 예정이던 K2의 수량은 76대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집트와 오만에 판매되는 물량의 총합은 무려 276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터키의 판매를 추진 중인 파워팩과 기타 부품의 판매량까지 더한다면 거의 300대에 달하는 수출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3차례에 걸쳐 양산 중인 물량의 총합이 260대를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4차 양산이 없다면 수출용이 국내 도입분보다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만큼이나 전차를 생산하면 새로운 규모의 경제가 달성돼 관련 부품의 단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우리 군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 군은 K2 전차 183대의 추가 양산을 논의 중입니다. 계획대로 전차 양산이 완료된다면 우리 군은 4차례에 걸친 K2 확보 사업을 통해 총 443대의 K2 전차를 확보하게 되며 세계적으로 800여 대가량의 K2 전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이번 생산량만 따지면 500대가 넘는 초대형 전차 사업이 되는 것인데요. 이 덕에 더 우수한 장비를 탑재한 최신형이라 할지라도 전에 비해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대한민국이 전차 전력을 미친 듯이 확장하자 겁에 질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최근 지속적인 3세대 전차 생산으로 3세대 전차 총량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125mm 활강포를 탑재한 90 계열 전차를 1200여 대나 배치해 한국을 위협 중인데요. 90 전차의 관통력은 2km에서 600mm에 달하고 전면 장갑의 방호력이 700mm로 105mm 강성포를 탑재하고 있는 K1과 K1이온으로는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120mm 44구경장 전차포를 탑재한 K1A1이나 그보다 우수한 55구경장포를 탑재한 K2는 되어야 단방의 격파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우리 군이 보유한 3세대 전차 중 무려 1,000여 대가 105mm 전차포를 탑재한 K1계열 전차입니다. 이는 우리 군 3세대 전차의 절반이 훨씬 넘는 숫자로 90식 전차 1200대를 상대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전력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유사시 중국군 기갑부대가 국군의 기갑 전력을 순식간에 짓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상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사실 K1이 99식에 비해 공격력이 부족한 것이지 전반적인 성능은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K1 전차의 장갑은 99식 전차의 주포보다 강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1 전차는 초기에는 M1 에이브람스의 복합 장갑cep을 탑재해서 최대 500mm의 방어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복합 장갑의 국산화에 성공해 캅을 개발했는데요. 캅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다는 K76 날개 만정 분리 철갑탄을 막아낼 수 있는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K1 전차의 방어력은 최소 600m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즉 창정비를 통해 캐습 장갑을 탑재한 K1 전차는 99식 전차의 125mm 활강포를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K1 전차의 화력이 문제입니다. 105mm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인 K274 기준 2km에서 약 510mm의 관통력을 지니기 때문에 700mm에 달하는 99식 전차의 전면 장갑은 관통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99식과 K1 모두 서로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측후면을 노리기 위해 약점을 노출시키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한마디로 전투력은 창과 방패를 갖고 있는 나라끼리 막상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조차도 K1 전차가 개량되면 완전히 역전됩니다. 현재 국군은 K1 전차의 개량형인 K1E2의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K1E2는 현재 포수 조준경 개량, APU 탑재, 양압식 MBC 장치, 에어컨 등을 탑재해 주야간 전투 능력과 전투 지속력이 크게 개선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개량형인 K1A1부터는 원샷 원킬도 가능합니다.
바로 업건을 통해 120mm 44구 경장 전차포로 K-76 날개만 전분리 철갑탄을 발사하면 2km에서 약 650mm의 관통력을 낼 수 있어 99식 전차를 제압할 수 있고, 여차하면 K 전용으로 개발된 K279 날탄을 사용하면 2km 거리에서도 관통력이 약 800mm를 가뿐히 넘기 때문에 99식을 한 방에 격파할 수 있습니다. 즉 단방에 99식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99식의 개량형인 99식 A형을 일격에 격파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따라서 99식은 K 전차와 2km 이내에서 마주하면 무조건 한 방에 격파되는 반면 99식 전차는 거의 1km까지 접근해야 K2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K2 전차 앞에서는 중국에 개량된 전차도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9식이 K2 전차를 격파하기 위해서는 쪽수로 밀어붙이거나 측면으로 우회하는 방법뿐이네요. 그런데 두 전차 간 기동성의 성능차가 엄청납니다. 99식 전차도 1500마력 엔진을 탑재했지만 정지 상태에서 시속 32km/h를 도달하기 위해서 14초의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성능 부족으로 논란이 일었던 국산 파워팩은 가속 시간이 8.7초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중국의 99식 전차는 K2 전차 앞에서는 움직이는 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180대의 K2 전차를 추가 양산한다고 보도하자 중국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차 대수의 부족입니다. 사실 개별 전차 성능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압도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수적인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전시에 심각한 인명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 K2 전차 보유량을 600에서 700대 정도까지 올려서 K1A1 전차와 K2 전차의 총합 수량을 99식 이상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동수에서라면 우리가 적을 압도함으로 큰 피해 없이 적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꽤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현재 국군의 3세대 전차 보유함은 지난 20여년간 거의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이 전차 수를 늘리는 것은 단연코 한국 때문만이 아닙니다. 중국과 3200km의 넓은 국경을 맞닿은 인도의 명양도 있는데요. 현재 인도는 1700대의 3.5에서 4세대급 전차를 도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기를 쓰고 3세대 이상 전차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성국보다 무월한 성능의 전차를 다수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 전문가들은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K2 전차의 양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양의 K2를 생산해야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방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러시아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수-57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공영방송 타스 통신에 따르면 자국 방위산업 소식통을 인용해 수-57이 2에서 3주 전부터 우크라이나 작전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이 보도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뜻하지 않게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사실 수-57은 러시아가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E 등 실전 배치된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대항마로 개발해 온 신형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체급이나 기체의 세대급 스펙만 따지더라도 확실히 수-57과 KF-21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 전투기는 서방권 국가들과는 다른 스텔스 기능을 탑재해 내부에서 강력한 전기를 발생시켜 레이더 전파를 완전히 흡수하는 플라즈마 스텔스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010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뒤 지금까지 12대의 시제기가 생산돼 10대가 시험 비행에 투입됐습니다. 무엇보다 한국보다 선진화된 기술과 세계 방산 시장을 휘어잡은 러시아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의 전투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산 스텔스 전투기 3대가 전장에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이 전투기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전투기인지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중국의 제-20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 스텔스 전투기를 세상에 공개하면서 현존하는 전투기의 끝판왕은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스텔스 전투기의 실효성은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개발비와 유지비로 인해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나라만 보유하다 보니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성능 검증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반면 4세대에서 4.5세대급 전투기는 실전에서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스텔스 전투기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작 단가와 유지비로 인해 현재까지도 많은 나라들이 이용하는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가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두면서 현존하는 4.5세대 기체의 끝판왕급인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을 바라보는 세계 많은 나라들의 시선들이 바뀌게 됐습니다. 즉, 우리 전투기를 자신들의 구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인데요. 또한 한국산 방산무기는 합리적인 가격에 더해 뛰어난 성능으로 이미 신뢰성이 확보된 무기로 정평이 나 있어 더욱 구미가 당기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려는 국가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까지 마시마에서 우주산업 중심 국가를 차지하고 국방력 세계 10위권 진입을 위해 제2차 항공우주산업 개발 정책을 심의했습니다. 이 심의에서 처음으로 전투기 독자 개발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2001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천명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표했을 만큼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의지가 컸습니다. 이를 계기로 KF-X 사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반면 우리 주변국들은 한국보다는 빠른 움직임으로 자국 전투기의 국산화에 매진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이들은 우리와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며 우리의 영해와 영공에서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은 툭하면 우리의 실질적 지배지민이어도 상공과 서해를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며 한국과의 외교 마찰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군함과 항공기로 한국을 위협했으며 지난 2019년에는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오만방자한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그리고 A-50 초기경 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지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 7분간 침범했습니다. 두 나라들은 모두 자신들의 합법적인 훈련이었다며 한국의 항의에 대해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좀 너가 보인 쫓격기들의 의미는 단순한 무력 도발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을 철저히 무시한 행동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Tu-95 폭격기는 Tu-160과 함께 러시아 항공 핵전력의 중추를 이루는 폭격기들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200톤급으로 미국의 B-52 폭격기, B-767 여객기, Il-76 수송기와 같은 대형 항공기입니다. 2015년에는 대이즈 군사 개입에 의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의 거점에 폭격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폭격기는 적 후방 깊숙이 침투해 핵무기와 대량의 재래식 무기로 중요 목표물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따라온 중국의 H-6K 폭격기도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폭격기인지를 알면 우리 국민들이 분명 많이 분노를 하셨을 텐데요. H-6K 폭격기의 최대 주입 폭장량은 약 9톤 정도로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슬래미글이 11톤보다 적기 때문에 자칫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폭격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가 약 2000km에 달하는 CJ-10 순항 미사일을 6발이나 장착할 수 있어 중국 본토 내에서도 한국, 일본, 동남아 등
동아시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협이 되는 기체입니다. 즉, 두 나라들은 한국은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의 수뇌부와 영토는 언제든지 박살낼 수 있다는 뜻의 전략 무기들을 한국 영토에 보란듯이 들고 온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무리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 대놓고 우리의 영공을 헤집고 다닌 것인데요. 한국의 국방력이 아무리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세계 2위, 3위인 두 나라에 비하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라도 대한민국은 반드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 자주국방의 초석을 다져야 할 필요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전투기 개발에 앞서 처음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던 중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이라 해도 국내 수요 물량으로는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수차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며 우리의 첫 국산 전투기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반면 우리의 주변국들은 차곡차곡 자신들의 국산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수-57은 러시아의 최신의 5세대 전투기인 만큼 각종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전투기이며 현재 F-22 랩터의 유일한 대항마로 평가되고 있는 기종입니다. 미국 측에서도 스텔스 성능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능이 F-35보다 상위 체급인 전투기로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수-57은 전장이 20.1m에 달하며 F-22와 동일하게 단 한 명의 조종사가 탑승합니다. 최고 순환 속도는 마하 1.6의 최고 속도는 마하 2.0이며 최대 항속 거리는 4,500km인데요. 무장은 30mm 기관포 1문과 무장 장착 포인트가 내부에 6개, 외부에 6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베일에 쌓여있던 기체인 만큼 정확한 무장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F-22와 동급의 전투기로 알려진 만큼 무장량은 F-22 전투기와 비슷하거나 살짝 우위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반사 면적은 1제곱미터에서 0.1제곱미터인데요. 이 정도 크기면 레이더의 비둘기 정도 크기의 새로 보이는 정도입니다. 반면 F-22의 반사 면적인 아시즈 값은 0.01제곱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곤충 정도의 크기로 아무리 레이더의 성능이 뛰어나도 사람의 육만으로 찾기에는 불가능한 크기입니다. 스텔스 섬에 있어서는 확실히 F-22가 최고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는 스텔스 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텔스 도료도 바르고 설계도 새로 하고 외부 장착물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엔진 흡입구를 뒤들어 열 노출도 최소화했습니다. 레이더 체계의 경우 SH-121 마이어즈란 이름의 항전 장비로 통합된 체계로서 기수 A동의 X밴드 주 레이더와 날개의 L밴드 레이더를 중심으로 동체에 배열된 다중 밴드 레이더를 사용하는데요. 사실 전투기에서 레이더의 성능이 전투기의 성능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수-57은 알려진 카탈로그 스펙으로는 미국의 F-22를 압도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검증되진 않았지만 수-57에 탑재된 통합 레이더 체계는 BVR 교전에 있어 최대 300에서 400km 하는 조기 경보기급 탐지 범위를 지니고 있고 이 탐지 범위 내에 존재하는 표적 중 32개의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표적을 선별하여 추적한 다음 최대 8개의 표적과 동시 교전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스펙의 전투기가 실전에서의 성능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수-57은 모두 시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정식 주용용 기체가 아닙니다. 때문에 단 한 번도 실전 운용된 적이 없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F-22보다 뛰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5700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전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부터 러시아는 미국의 무기체계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F-22 랩터에 대적하는 것이 수-57이라면 F-35 라이트닝에 대적하는 최신의 스텔스기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호의 체크메이트인데요. 러시아는 지난 2021년 7월 2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세계 전투기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의 군사, 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라고 하면 단면고 미국일 것입니다. 하지만 군사력에서 미국과 패권을 겨룰 수 있는 나라를 고르라면 그 나라는 러시아일 것입니다. 그동안 두 국가는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서로 엇비슷하게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면서 서로의 대항마를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요. 수호이 체크메이트도 그러합니다. F-35가 전 세계에서 빅히트를 치는 것이 배가 아팠는지 러시아는 자국의 모스크바 에어쇼 맥스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스텔스기를 선보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수호이 체크메이트입니다. 체크메이트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경전술기입니다. 명명된 체크메이트는 체스 용어로 어떠한 수를 두어도 패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 전투기가 발표되면서 한국의 KF-21이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 논란 때문에 한국의 KF-21이 현 시점에서 맞는 전투기인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는데요. 최근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전차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하는 말들인데요. 반면 전통의 영국과 프랑스의 전차들은 발전이 없고 러시아제 전차는 카탈로그 스펙만 그럴싸한 폐기물이었던 게 밝혀지면서 신의 수출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이 여러 국가에게 K 전차의 뛰어난 성능을 알린 덕이 매우 큽니다. 전문가들조차 K2를 상대로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전차는 이제 미국의 해몬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뿐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말하는데요. 한국 방산무기의 이런 대외적인 평가는 상당히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83년 첫 번째 국산 전차 K2를 만든 지 40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세계 3대 전차를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차 강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상을 보고도 국내 일각에서는 한국 전차를 무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산 전차는 겉보기만 그럴싸할 뿐 얇은 장갑과 부족한 방호체계 때문에 전차로 써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K2 전차가 문제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력은 아직 일부 분야에서는 독일과 미국 같은 전통 강국에 비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한국의 전차가 독일과 미국보다 모든 면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의 전차들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설계된 전차들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라면 M1이나 레오파르트는 한국의 K2 전차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이미 수출용 개발을 통해 해결이 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K2 전차의 성능이 거품이라는 이야기는 K2 흑표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다 할지라도 대체 한국 전차가 뭐가 얼마나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그동안 발전한 한국의 제조업 기술력으로 세계 최강 독일과 미국에 맞먹는 전차를 만들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세가 무시무시합니다. 지난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1 방산시 장영감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한국 방산은 전 세계 무기 거래액의 2.7%를 차지해 세계 9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결과만으로도 정말 대단한데 최근 2년 사이 엄청난 변화가 더 있었습니다. UAE에 천군과 천물을 판매하고 호주에 K9를 수출하면서 점차 수출 규모를 키우더니 올해 폴란드, 이집트 등으로 수출 범위를 확장 중입니다. 다시 말해 방산 수출의 증가폭이 어마무시합니다. 일례로 7월까지 누적된 2022년 방산 수출액은 무려 25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는 2021년도에 2.5배가 넘습니다. 단 한 해 만에 250% 실적 성장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죠. 이에 대해 국내외 여러 전문가가 수년 내 한국의 방산 수출이 세계 탑5에 오를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로 나타난 통계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1에서 2015년과
2016, 2020년에 세계 무기시장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도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유독 한 나라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바로 한국인데요. 한국은 지난 10년 새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무려 210%나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반해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의 수출량은 크게 줄었는데요. 이는 한국이 앞선 무기들로 이들 국가가 차지하고 있던 무기시장의 지분을 빼앗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첨단 무기를 한국제 무기들이 오로지 실력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K9 자주포, FA-50 훈련기, 천공지대공 미사일의 수출이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수출 효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K2 흑표 전차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흑표는 최악의 방산 비리를 언급할 때 꼭 이야기가 나오는 방산계의 문제아였습니다. 무수한 기술이 적용된 첨단 전차이지만 원래 탑재할 계획이던 국산 능동방어 체계를 탑재하지 못한 것은 물론 업체 비리로 엔진 국산화가 지연되어 양산이 미뤄지면서 국내에서는 의혹 덩어리 전차로 절하됐습니다. 심지어 완성된 전차 기술 사업에 관여한 군 간부가 일부 기술을 헐값에 터키에 넘겼다는 매국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K2 전차가 온갖 결함으로 양산이 전면 백지화된 K11 소총처럼 폭망무기가 될 거라고 비아냥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이를 증명하듯 한국이 오만에 수출하기 위해 개발한 76대의 사막형 K2의 수출이 무기한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K2 전차에 탑재된 독일 변속기가 독일의 무기금수 정책에 포함돼서 수출이 차단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난해까지 K2 전차는 대한민국과 우리로부터 헐값의 기술을 얻어간 터키만 운용하는 그저 그런 전차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를 폴란드와 이집트에서 거의 동시에 사들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에서 K2에 대한 재평가가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K2의 구체적인 성능과 여러 차례 있었던 도입 사업에서 보여준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K2의 능력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의 K2는 세계 3대 전차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뒤바뀐 것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해외에 수출된 한국의 기동 무기 체계가 정말 훌륭하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서방 표준 자주포가 된 K9 자주포, 함께 판매된 K10 탄약 운반차와 오래전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K200 장갑차 등 세계 각지로 수출된 한국산 궤도 차량이 현지 군인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한국산이 쓸만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 폴란드의 도입 결정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폴란드가 K2 전차를 사료한 것은 갑자기 결정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폴란드는 K2 흑표의 개량형을 꾸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 윌크의 유력한 후보가 K2 흑표였기 때문인데요. 윌크는 폴란드어로 늑대를 뜻하는데요. 폴란드는 원래 독일과 협력해 자군의 레오파르트 2A사를 개량하고 이어서 차기 전차를 공동 개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개량한 레오파르트 2A사에서는 심각한 결함이 속출했고 폴란드가 관심 깊게 지켜보던 독일, 프랑스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 MGCS는 사업 진척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K2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양산 물량을 점차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폴란드와 한국이 함께 전차를 만들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언론을 통해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폴란드가 K2 도입을 결정하자 세계 전문가들은 K2 전차에 대한 평가를 바로 상향했습니다. 폴란드 정도 되는 나라가 수년간 고심해 선택했을 정도면 아무리 못해도 중간 이상은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덕이 큽니다. 10년 전 튀르키예는 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K2 흑표의 개선판인 알타이 전차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2015년 첫 전력화가 목표였는데요. 하지만 2022년 현재까지 알타이 전차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알타이의 각종 결함을 튀르키예의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최근 들어 한국산 파워팩을 사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를 본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국산화를 추진하던 튀르키예가 한국에 고개 숙인 것을 보면 한국산 전차의 신뢰도가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라진 해외 평가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도 K2 전차를 못마땅하게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엔진 구조 때문이네요. 국산화된 엔진만 봐도 한국이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산 DV27K 엔진은 독일산과 다르게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리가 실린더의 지름보다 큰 롱스트로크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한 번 피스톤이 움직일 때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덕에 한 방의 토크를 높일 수 있고 한 번에 감당할 수 있는 중량이 큽니다. 한마디로 힘이 좋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엔진이 최대로 회전할 때 가속력이 우수하며 면력 효율이 높고 엔진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선박이나 화물차에 많이 쓰이는 엔진 구조인데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롱스트로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롱스트로크는 급가속과 급정거가 필요한 전차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차의 엔진은 대개 숏스트로크 방식을 쓰게 됩니다. 숏스트로크는 실린더의 길이가 짧아서 같은 출력의 엔진이라 할지라도 롱스트로크에 비해 힘이 떨어집니다. 대신 회전이 빨라 마력을 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전으로 인해 급가속과 급정거가 잦아 엔진을 빠르게 작동시켜야 하는 전차에는 숏스트로크가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숏스트로크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미국은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양쪽 기술 모두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아직 개발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한국 기술력으로는 못 만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K는 M1A2, 셋 V3나 레오파르트 2A7 같은 최신사양 전차들에 비해 장갑이 얇습니다. 그 근거로 M1과 레오파르트 이 최신사양의 전투 중량이 65톤을 넘는데 반해 K는 전투 중량이 56톤에 불과합니다. 거의 10톤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만큼 장갑이 얇습니다. 그래서 측면 장갑의 경우 3.5세대라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원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의 아레나 시스템을 참고한 국산 하드킬 능동방어체계 앱스가 도입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원본인 러시아 체계의 치명적인 결함인 파편 생성 문제 때문에 탑재가 취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K2를 구매하는 폴란드 측에서도 M1 전차를 중전차 개념으로 운용하고 K2 전차는 M1 전차를 보조하는 경전차 개념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정말 K2의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K2 전차가 가벼운 것은 설계 사상 때문이지 기술력 문제가 아니란 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K2가 완성됐을 때 우리 군이 가장 만족한 것은 K2의 우수한 등판 능력과 자체 도하 능력, 그리고 유기압 현수 장치입니다. 도하 장비 없이 수심수엠의 강을 도하할 수 있고 유기압 현수 장치를 통해 포신의 각도를 한계보다 훨씬 많이 올리고 내릴 수 있어 산지와 개천이 많은 한국에서 쓰기에 딱 알맞았기 때문이네요. 즉, 산간 지형과 계곡이 많은 한반도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K2와 M1, 레오파르트가 싸울 경우 K2가 두 전차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선에 배치된 우리 전차가 유기압 장치로 포각을 내려 공격할 경우 M1이나 레오파르트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포신을 최대한 올려도 조준이 안 되기 안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K2 전차는 능선에서 적 전차가 기습하더라도 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유기압 장치를 반대로 작동시키면 단숨에 포각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방어력을 올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알려드렸듯이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는 우리 기술진이 이전한 기술로 개발된 전차입니다. 그리고
이 알타이 전차의 전투 중량은 65톤입니다. 중장갑이 대세가 된 국제적인 동향에 맞춰 6륜형 차체를 7륜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한계 중량을 높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 개량을 주도한 게 우리 기술진입니다. 따라서 부족하다는 장갑 역시 이번 K2P의 수출 과정에서 얼마든지 개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K2 전차에는 세계 표준 앱스인 이스라엘 트로피 시스템이나 트로피를 참고해 개량한 국산 앱스와 무인 기관 포탑 RCWS가 추가됩니다. 이 정도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뻥 스펙이 드러난 러시아의 T-90m이나 개량이 멈춘 프랑스 르클레르, 이탈리아 아리에테 등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K2편은 세계 3대 전차라 자부해도 부족한 점이 없다는 것이죠. 1983년 처음 전력화된 K1 전차는 사실 부품의 60% 이상이 외산이었습니다. 장갑, 열상, 주포, 엔진 변속기가 모두 외산이었는데요. 그런데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이 모든 부품을 국산화한 뒤 세계 3대 전차 K2 흑표를 만들었고 세계에서 엄지를 치켜세울 만큼 한국의 방산기술력은 세계 최정상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10월 25일자 우크라이나 전황 자료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 9월 7일 우크라이나 동부 발라클레아로 우크라이나 기갑부대 9,000명이 1점 돌파를 개시한 것에 기인했는데요. 수백 대의 전차와 보병 전투차로 구성된 이 돌격은 순식간에 러시아군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하루 수 킬로미터를 진격하면서 전후방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졌고 기갑부대가 돌파한 돌파구로 민간에서 쓰는 SUV까지 끌어모아 편성한 우크라이나의 차량과 부대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러시아군을 각계격파했습니다. 그 결과 5일 만에 러시아군은 수백 대의 기갑 차량을 버려둔 채 동부 하르키우주에서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9월 말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루안스크주의 관문 도시 리만을 목표로 대규모 우회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했는데요. 수개월에 걸친 무리한 공세로 기갑 전력을 전부 소진한 러시아 수비군이 우크라이나의 기갑 돌파에 허무하게 방어선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갑 전력은 아직도 현대 전장에서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인 전력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파상 공세로 인해 러시아 전차 군단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입은 기갑 장비의 총 손실이 1만 대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이 이번 전쟁에서 처음 동원한 전체 기갑 전력의 100%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이로써 소련의 유산을 이어받아 규모 많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러시아 기갑부대는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아직도 소련 시절부터 내려온 기갑 장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장비를 운용할 전문 인력과 대규모 기갑부대를 이용해 작전을 짤 장교들이 노이살당하면서 그저 구식 장비로 무장한 숫자만 많은 거짓대가 됐습니다. 한때 소련 단독으로 5만 5천 대, 공산판 나토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전력으로 총 7만 대를 운영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러시아 전력은 정말 처참한 지경에 처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의 기갑부대가 몰락하면서 세계 최강 기갑부대를 두고 새로운 본쟁이 시작됐습니다. 종합성능 면에서는 가장 튼튼한 M1 계열 전차 수천 대를 가진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전차를 보유했고 최근 들어 3세대 이상 전차의 비중을 매우 빠르게 늘리고 있는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세대 이상 전차를 2,000대 이상 보유하게 돼 동북아의 전차 강국인 대한민국 등이 비교 대상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전차 강국도 있지만 전차의 질이 아니라 운용하는 전차의 수와 기갑부대의 규모에서 다른 나라들은 한미중 3국과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갑부대를 논할 때 언급될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육군 기갑 전력만으로 따지면 미, 중과 싸워도 절대로 쉽게 질 만한 전력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 육군은 강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기갑부대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적이라 생각했던 북한군이 신형 전차를 내놓으며 빠르게 전력을 개선하면서 우리 군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진정한 적국인 중국이 강력한 차세대 전차를 연달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 군의 전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언덕조차 제대로 오르기 어려운 수준으로 노후화된 M48 전차는 물론 1980년대 양산된 K1계열 전차 역시 점점 구식화되고 있습니다. 국군의 3세대 전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00대의 전차가 K1 전차라는 걸 고려하면 이는 분명 우리에게 잠재적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가 1000대의 K2 전차와 366대의 M1 계열 전차를 모두 보유하면 우리 국군보다 전차 전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는 국군의 기갑 전력을 일신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전력 건설에 매진 중입니다. 무인기와 스텔스 전투기, 오차 1m 미만의 초정밀 무기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 결국 점령을 위해서는 보병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병의 공세는 보병의 전면에서 장갑과 화력을 제공하는 전차와 보병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장갑차 등의 기갑 전력이 없다면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갑 전력은 제대로 전쟁을 할 생각이 있는 국가라면 항상 보병의 규모에 맞춰 첨단 기갑 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은 충분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일단 가난한 나라는 다수의 보병을 준비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도입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 잘 사는 나라는 낮은 출생률과 군인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병력이 크게 모자라기 때문에 기갑 전력은커녕 보병 전력조차 국방에 필요한 숫자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자국의 국방을 위해 필요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제대로 갖췄다고 평가받던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넷뿐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소련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규모만큼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던 러시아. 질에서는 미국에 밀리고 양에서는 러시아에 밀리지만 전차 전력의 첨단화를 통해 무섭게 전력을 강화하는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탱크에 맺힌 원한이 너무 커서 2000대가 넘는 전차를 운용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외에도 이집트, 사우디, 우크라이나, 북한 등 수천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운용하는 나라들이 있으나 이들 국가의 장비들은 대다수가 현대전에 써먹을 수 없는 구식이거나 영토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갑 강국이라는 사실이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적어도 2000년대 초반부터 명실상부한 기갑 강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든 전차 전력이 3에서 3.5세대인 미국이 1등, 3세대 전차의 숫자는 적지만 1만 대의 전차를 보유한 러시아가 2등, 3세대 전차 1500대를 가진 한국이 3등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이네요. 지난 20년간 중국의 군대는 상전벽해 수준의 엄청난 군사적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몰락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20년간 새로운 전차의 개발과 도입에 실패하는 사이 96식, 99식 전차를 거치며 3세대 전차 전력을 독자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수년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3세대 전차 99A와 15식 경전차를 대량 도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3세대 전차의 보유량이 사실상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아직까지 전차의 질에서는 한국이 압도한다는 평이 대세이지만 규모로 봤을 때 중국이 한국을 완벽하게 제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K1 전차의 개량인데요. 현재 K1 계열 전차들은 전량이 K1E1으로 개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화력과 장갑이 열세한 우크라이나의 기갑부대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인 C4I 체계와 피아식 별장치인 IFF가 크게 개선됐고 여기에 더해 전후방 감시 카메라와 조종수용 야간 투시 잠만경이 추가로 부착됐습니다. 또 생화학 상황에 대응하고
전차병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압 장비와 에어컨이 장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때 취소됐던 120mm 전차포의 업건업건 사업과 함께 RWS, 신형 고출력 엔진, 신형 장갑제, 보조전력 장치, APU가 적용된 K1E2 개량 계획까지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모자라다는 평이 많습니다. K1 자체가 생산된 지 짧게 쳐도 30년이 넘은 구식 차량이고 애초에 베이비 에이브람스라는 별명처럼 M1 전차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져서 현대전에서 필요한 수준의 대대적인 개량이 어렵다는 겁니다. 즉, 태생적인 한계에 봉착했는데요. 그래서 당장 10년만 지나도 한국의 전차 전력이 크게 감소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군이 보유한 2,300여 대의 전차 중 무려 1,000대가 K1, K1E1 전차인 상황에서 K1 전차가 노후화되거나 추후 이어질 개량이 안 된다면 우리 군 전차 전력의 전력 감소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K2 흑표 전차의 대량 양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기갑 전력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기 때문인데요. 바로 폴란드 수출 덕분입니다. 사실 폴란드 수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군 기갑 전력의 미래는 마주 어두웠습니다. 구식 전차를 교체해야 할 K2 전차가 단가 상승으로 양산 예정 수량이 크게 줄면서 전력 감소를 피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대안으로 K1A1 전차를 K1A2 전차로 개량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앱스, 신형 파워팩, 감시 장비가 결합된 K1A3로 개량하는 방안이 전부였는데요. 그러나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가 수출되고 뒤이어 노르웨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도입 가능성이 크게 오르면서 K2 전차의 국내 양산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이 크게 늘면서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생산 라인을 확충해 도입 기간 역시 단축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K2 전차로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가진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차를 압도할 강력한 전차가 필요한데 K2 전차로는 중국이 준비할 차세대 전차를 상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중국은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중국판 4세대 전차의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서방의 전차 강국들이 신형 전차를 발표할 때마다 상세 스펙이 달라져서 선전을 위한 허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어쨌든 신형 전차를 만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신형 전차의 수준을 아무리 낮게 잡더라도 K1A2, K1A3 수준일 것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K2와 동급이거나 우위를 점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K3 같은 신형 전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K3 전차의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 중입니다. 우선 독일의 KF-C난 판터 전차처럼 130mm 전차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4년에 140mm 전열화학포 발사 시험에 성공했는데요. 전력부의 내구도와 필요 전력량이 문제가 됐을 뿐 전차포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차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140mm 포의 경우 포탑의 무게 증가에 따른 전차 최적의 증가, 포탑 무게 증가와 나토 규격과의 통일성 등이 문제가 돼서 실제 채용을 하지 않았던 건데요. 하지만 판터가 나오면서 나토 규격의 신형 전차포가 130mm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K3 전차 역시 130mm 전차포를 운용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26년까지 K808 차륜형 장갑차의 추진 체계를 수소 연료 전지로 교체하는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 시험의 최종 목표는 2030년대까지 K3 전차가 사용할 1메가와트 출력의 전기 추진 체계를 완성하는 건데요. 만약 이 체계가 완성된다면 K3 전차는 일반적인 130mm 전차포보다 수배는 강력한 전열화학포를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충분한 전력을 바탕으로 매우 우수한 탐지 감시 체계와 효율적인 능동방어 체계를 가동시킬 수도 있는데요. 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흔히 자쪽 드론이라 불리는 벨의 폭탄이나 소형 수직 발사관을 이용한 대전차 지대공 미사일 운용도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수출이 한국의 국방력을 저해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이번 폴란드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은 차세대 전차 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인도되며 크게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폴란드 대통령과 각종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나와 한국의 명품 무기들을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폴란드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어로 통역되며 한국을 극찬하는 발언들이 폴란드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폴란드 대통령은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보낸 한국의 빠른 배송에 매우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앞서 K2, K9 이외에도 4조 원대의 FA-50 경공격기 48대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수출 이행 계약을 맺은 지 2달 만에 계약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 9억 달러의 선수금으로 즉시 지불하면서 그동안 폴란드가 돈이 없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10% 안팎인 무기 수출 계약금의 선수금을 30%까지 높여 지불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폴란드의 현재 안보 상황이 시급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빠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폴란드 측은 선수금을 통상 수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대신 납기를 준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의 경우 12기가 먼저 내년 하반기에 폴란드에 인도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카이와 FA-50의 한국 형유도 폭탄 KGGB 및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암램 장착 등 성능 개량 사업을 별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반영해 카이가 납품할 FA-50P의 형상은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FA-50 성능 개량 형상이 될 전망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자국 내에 물류오브로티스틱스 허브를 짓고 FA-50 조종사 양성용 국제 비행훈련학교 설립과 정비체계 추가 수출도 한국 측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FA-50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한국이 개발 중인 KF-21까지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KF-21을 추가 도입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유럽 매체인 비셰그라드 24 등에 따르면 폴란드 여당인 법과 정의당파이스의 미하우 야흐 최근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이 폴란드 개량형 KF-21P로 폴란드 내에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야흐 의원은 폴란드 여당의 3선 의원으로 폴란드 국방위원회 의장을 지내 이번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폴란드 정치권 내에서 KF-21 도입 관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KF-21 제작사인 카이는 아직까진 회사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폴란드의 현재 태도와 입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정치권뿐만 아니라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까지 나서면서 실제로 KF-21 공장이 폴란드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인 PGZ 흐바웨 회장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라며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KF-21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리자 이렇게 폴란드에서 대신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폴란드 측 고위 인사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게다가 흐바웨 회장은 KF-21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세운다면 EU의 일원으로 우리 인접국에 강하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까지 드러냈는데요. 이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KF-21 일부 수량을 주문하고 옵셋절 충교역으로 일부를 현지 생산하는 한국판 FMS 대외군사 판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 중이지만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PGZ는 31개 방산업체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과 이번에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무기들의 현지 생산 문제를 협상 중이네요.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미국 독 일제 대신 한국제 무기 대량 도입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유례 없는 신속한 공급 조달 속도와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에 K2, K9의 로켓 배송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는데요. 부족한 전력을 수개월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목리를 부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폴란드로 갈아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은 생산과 공급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 무기 자체만으로도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기술적인 우수성은 시험 비행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이슈인데요. 해외에서 만든 항공기를 생산하는 수준에 그쳤던 한국이 직접 만든 이사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해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사실상 성공했다는 점에서입니다. KF-21과 관련해 충격적인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사천에서 만난 세시온 비행조종사협회 플림 부회장은 앞서 캐나다 왕립공군에서 시험 비행조종사이자 전대장으로도 복무했으며 특히 미국의 F-35 라이트닝 II의 개발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시험 비행조종사, 비행기 개발자로 산전수전을 겪은 인물입니다. 최근 플림 부회장은 사천을 찾아 KF-21 비행을 참관했습니다. 기체 실물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플림 부회장은 KF-21 이 이야기가 나오자 인터뷰에서 KF-21 보라매가 비행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입을 쩍 벌릴 정도로 놀랐다. 정말 이른 시일 내에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더라면서 시작부터 첨단화된 전투기 개발 시스템에 매우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험 비행이 이뤄지는 미션 컨트롤룸에 들어갔는데 록히드 마틴에서 봤던 컨트롤룸처럼 멋진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면서 기술적인 수준에 있어서 한국도 전투기 개발국으로서 이제 앞서 나가는 국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플림 부회장은 미션 컨트롤룸에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기술진과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항공기술력 수준에서 봤을 때 한국도 어디서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함께 사천을 찾은 조지오 클레멘티 아이피즈 학교장 겸 셋 회장은 한국의 기술 레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높아진 것은 KT-1, T-500I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 11년간 한국의 시험 비행 조종사들을 가르쳐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KF-21이라는 국산 전투기를 한국이 스스로 개발하고 현재 최초 비행까지 성공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는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을 치켜세웠습니다. 한편 KF-21은 지난 7월 19일 1호기 첫 비행 성공에 이어 지난 11월 10일에 2호기 첫 비행 성공까지 무사히 마쳤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KF-21 보람의 시험 비행 평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개발시험 비행요원 3명도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개발시험 비행요원은 신규 연구 개발된 항공무기체계 시험 비행, 성능 평가, 운용 가능성, 안정성 검증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군 52시험평 가점대 52점대는 12월 8일 김일중 대령 전대장 주관으로 2022년 개발시험 비행 교육과정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개발시험 비행 교육은 시험 비행과 평가를 담당할 항공무기체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데요. 수료식에서는 개발시험 비행 조종사의 김종배 소령과 백승호 소령진이 개발시험 비행 기술사의 김민섭 소령진이 선발돼 시험 비행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3명의 개발시험 비행요원은 KF-21 시험 비행 평가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48주 동안 330일시간의 이론교육과 120여 소티의 비행훈련을 거쳐 시험 비행 계획부터 자료 획득 분석, 시험 비행 기법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개발시험 비행 조종사는 직접적인 시험 비행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개발시험 비행 기술사는 시험 비행 계획, 자료 획득, 분석 업무와 함께 시험 통제관 테스트 컨덕터를 맡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미 공군 시험 비행학 교유 제프트스에서 처음 접하는 항공기를 시험 비행하고 항공기 성능 안정성을 분석하는 등 개발시험 비행 요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개발 시험 비행 조종사 김소령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KF-21 개발에 일조하고자 개발 시험 비행 요원에 지원했다며 우리 공군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시험 비행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KF-21 개발과 비행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험 비행과 평가가 잘 끝나 빠르게 전력화되어 자주 국방과 방산 수출에도 힘을 보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